중국에서는 사실 휴머노이드 보는 로봇 보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유니트리의 지완 로봇이 인간 로봇입니다. 지금 찡동 쇼핑몰에서 바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나와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우리가 딱 생각하면 어디입니까? 실리콘밸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그게 상하이, 션전, 항저우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쪽의 전쟁은 제가 볼 때 결국 돈 전쟁이에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상장사 100곳 중에 35%가 중국이랑 대만에 본사를 이제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그만큼 이제 최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현재에서 좀 체감하시는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제가 제일 많이 가는 회사가 로봇 AI 회사예요. 거기서 이제 현지 기업 탐방도 그렇고 북경, 항저우, 션전, 상하이는 당연히 그렇고요. 많이 다니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도 그 회사들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확신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딱 달라진 모습이라 그러면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로봇도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에서는 인간형 기계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계 같은 인간 같은 기계. 이게 이제 헷갈리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제가 상하이에서 WAIC 2025라든가 WRC 베이징 2025 그리고 베이징에 그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로봇 올림픽. 항상 다 다니고 있는데 리모컨을 벗어나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리모컨만 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제 비싼 장난감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지가 인바디드 AI를 가지고 대뇌 소뇌가 작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 갈 길은 멉니다. 이것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로봇 생산 대수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로봇을 완성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35%는 아마 모건 스탠리의 그 휴머노이드 100이라는 리포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로봇과 관련된 회사가 작년에 3, 40개였는데 지금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105개예요. 105개 회사가 로봇의 완성기,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손은 딴 데서 가져오고 레이저나 라이다도 딴 데서 가져오고 센서도 딴 데서 가져올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을 완성기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터,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지금 연구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장으로 들어간 것이 BYD라든가 니오라든가 또 장안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이미 공장으로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어요. 테슬라는 자기 공장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에질러틴가 이런 애들도 별로 이렇게 범용화돼서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제너럴라이즈가 되고 있고 범용화가 되고 있다는 모습들이 그 유니트리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유니트리의 지완 로봇이 인간 로봇입니다. 고투는 개 로봇이고 지완 로봇은 지금 찡동 쇼핑몰에서 바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문할 수 있다 그래서 쇼잉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랬는데 제가 점심 약속 가다가 한 아이가 할아버지랑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예. 근데 그 집은 그것을 사줄 만한 여유가 있는 집이겠죠. 예, 로봇 하나가 지금 99,000RMB니까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너는 과학자가 돼야 돼, 공학자가 돼야 돼 이런 아마 좀 이렇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심심찮게 봐요. 그리고 쇼핑몰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파는 곳이 생겼어요. CSDN이라고 해서 4S라고 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점포, 차 AS 하듯이 그런 데도 생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태계예요. 그냥 텔레비나 유튜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갈 수 있고 내가 돈만 되면 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AS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쓰고 싶은 사람이 생겨. 근데 별로 용도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직도 어눌하고 그 아이들의 이 지능은 2살, 3살짜리 지능밖에 안 돼요. 근데 기억력은 엄청나죠. 한번 딱 보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디 쓰이냐면 우리 이런 어떤 오피스타운의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데 많이 쓰여요. 박물관에서도 쓰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보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적어도 이제 대도시에서는 얼마 전에도 증권사에서 투자전략회의 하는데 뭐 당연히 로컬 증권사죠. 저는 이제 그런 데 잘 다니는데 갔더니 그 바퀴 달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퀴식 로봇인데 그 회사의 로고가 달린 이런 옷들을 입고서 안내를 해요. 근데 제대로 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물어보면 답변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생태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가는 칩이나 그런 쪽에 들어가는 라이다나 센서나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이렇게 숲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질 수 있는 어떤 원천적인 힘은 어디서 온다고?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부족한 거를 어떤 식으로 메꾸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힘은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 그리고 그 기술자 중에서도 이제 거의 뭐 극단의 뭐 천재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로봇 회사 중에서 몇 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회사가 스위안 로봇이라고 에지봇이라는 AGIBOT라는 영어를 쓰는 회사인데 상하이에 있어요. 거기에 CEO가 화웨이의 천재소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화웨이의 천재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2017년 8년에 생긴 건데 그 화웨이 회장이 결국 미국의 이런 봉쇄를 돌파하려면은 결국 천재들이 그래서 천재들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 주는 연봉이 200만 RMB니까 뭐 한 3, 4억 됐겠죠. 근데 그 아이들의 나이가 20대 초반 뭐 이런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대학도 안 간 애들. 물론 뭐 이 친구는 대학을 다녔던 친구인데 거기서 있다가 화성 뭐 탐사기 이런 걸 개발을 하고 나와서 만든 회사가 에지봇인데 지금 이 회사가 유니트리하고 에지봇이 중국의 투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 회사로서는 선전에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있지만 그 유니트리가 주문을 제일 많이 따요. 지난달에도 보니까는 한 2, 3억 RMB 정도의 주문을 따서 현재 로봇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주문량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거든요. 흑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적자예요. 근데도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한 500억 RMB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조가 훨씬 넘죠. 10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얘보다 훨씬 더 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 쪽에서 아직 상장 전이니까 이런 애들은 1000억에서 1500억 RMB니까 거의 뭐 20조에서 30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왜? 포텐셜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친구들은 천재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나와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우리가 딱 생각하면 어디입니까? 실리콘밸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그게 상하이, 선전, 항저우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냥 공대생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 시각은 전혀 반대인 게 하나만 보면 맞아요. 그것만 보면 전만 보면 아 이게 맞네. 아 얘만 특수한 거네. 그러지만 그 특수한 애들이 자기를 갖다가 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 안 받겠다는 데도 있어요. 왜? 국내 투자하려고 그러면 해외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좀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상장할 때. 즉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럼 얘들이 그런 하이테크 쪽에서 계속 브레이크스루가 나올 것이냐. 그거는 사람에게 달려있죠. 로봇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못 받는데 이 문제는 다르게 풀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몸값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 텐센트에서 지금 엄청나게 또 아마 임금을 올린다는 게 내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왜냐 그랬더니 텐센트 메타가 뭐 한 사람당 1억 달러 주고서 데려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중국의 인재들이 타겟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의 전쟁은 기술 전쟁이냐 이념 전쟁이냐 뭐 맞죠. 무기 전쟁이냐 맞는데 제가 볼 땐 결국 돈 전쟁이에요. 돈을 가지고서 근데 우리는 이제 돈 받고서 딴 데 가는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는 정서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격차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벌어져 있나요? 어느 섹터일까요? 로봇. 로봇으로 보면 글쎄요. 제가
제가 참 많이 보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의 로봇 회사를 제가 한 27, 8개를 다니는데 저는 미국 회사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비교할 때. 근데 기술 격차가 분명히 있는 건 뭐냐면 세미나를 가서 듣거나 큰 대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유니트리라든가 유비테크라든가 에지봇이라든가 딥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의 CEO들이 하는 창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누구랑 우리가 이렇다 이걸 비교해요. 그 얘기 뭐냐면 스스로가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테슬라보다 모자라다. 예. 근데 뒷단에 꼭 여지를 남겨요. 왜냐면 우리는 양산을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내고 있다. 근데 그 이익은 뭐냐? 테슬라가 못하는 걸 얘들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품이라든가 공급망이 다 중국에 있잖아요. 그 힘이 그러니까 결국 저쪽은 아무리 뭐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가 뭘 한다 그래도 그쪽은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열이 있을 것이고 이쪽은 집단적으로 가는 것이 또 있겠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 조금 더 아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징동하고 로봇 회사들이 콜라보가 엄청 많이 해요. 텐센트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알리바바도 끼어들고 있고 이게 뭐냐면 합쳐서 더 강해지겠다는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시켜서 했건 아니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건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콜라보로 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격차는 분명히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린 넘었다. 뭐 테슬라를 넘었다. 옵티머스 젠 3가 나오든가 말든가 우린 신경 안 쓴다 그러는데 옵티머스 젠 3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 업체가 어디냐라는 게 자본시장에서 또 많이 보고 있는 그 투자 포인트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따로 자기들끼리 가는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부터 기술 격차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하고 기술 격차가 얼마냐 그럴 때는 저는 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죠? 이런 AI라는 것도 그렇고 그쪽은 다 이제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네. 뭐 예전에 사실 TV나 디스플레이가 다 우리 기업들이 다 잘해왔던 분야인데 네. 최근에는 중국한테 많이 추격당하고 이미 중국이 우리를 좀 넘어서기도 했고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뭐 가전 브랜드 경쟁력이랄지 중국 시장이랄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참 안타깝고 저도 죄송한 마음이 저희 집에 중국 집에 그 한국 제품이 없어요. 옛날에는 삼성, LG밖에 없었거든요. 처음 갔을 때. 그게 이제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하고 LG가 중국에서 파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런 반면에 집 문 열고 나가서 식당 갈 때, 뭐 외식 할 때 가다 보면 화웨이 매장, 샤오미 매장 이런 매장들은 그냥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고 생태계라 그러면 그러면 그걸 갖다 중국에서 다 쫓아냈냐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결국 가격 경쟁력 그리고 상품의 수준은 삼성이나 LG보다 못하지만 올라와 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결국 가성비인데 그 측면에서는 안타깝죠. 안타깝고 조금은 더 뭐 다른 어떤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가전제품 쪽은 역시 많이 차이가 거의 없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런 중국의 성공에서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우리 기업이 배울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배울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선택과 집중을 대단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큰 기업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기업들을 보시면 몇 개로 딱 구분되잖아요. 그 몇 개의 사업도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어디로부터 배웠을까요? 모르겠어요. 미국으로부터 배웠는지 아니면 우리로부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학습 효과 이런 거 대단히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또 어찌 보면 이 정책과 산업이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제일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좀 연구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 분야 아닌가 싶은데 정책이 나오고 산업이 쫓아가는 이런 구조는 우리가 과거에 고성장할 때 우리 그 5공화국 뭐 이런 시절에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보면 중국은 지금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서 이게 막 굴리는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 배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그들의 산업 경제 정책이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우리는 이렇게 나쁜 이슈는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민영 기업들을 찍어 누른다, 마윈을 거의 뭐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버티고 있었던 알리바바와 마윈이 돌아온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시 알리바바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동안 알리바바는 진짜로 망했었느냐, 사업구조 재편하고 선택과 집중하고 하면서 지금 AI 칩까지. 근데 알리바바가 칩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거기에 이 깍두기 머리라는 중국어 표현이 있는데 빙더그라고, 그게 회사 이름이에요. 그 깍두기 머리라는 회사를 인수한 게 이미 12년 전이에요. 알리바바가. 그 얘기 뭐냐면 이미 12년 전부터 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알리바바가. 근데 그걸 여기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리바바 하면 전자상거래, 야 우리나라에 막 그 타오바오 가지고서 막 싸구려 집어넣어 가지고서 막 쓰레기가 오는구나, 이런 데는 포커스가 많이 되는데 그거 말고 이 물속에서,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인 거죠. 여기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얘가 칩을 왜 만들어, 이런 식이 된 거잖아요. 이게 뭐지 해가지고서 막, 근데 이미 12년 전부터 준비해온 애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밸류를 주고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로부터 배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우는 거는 둘째치고 제대로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적으로 보건 아니면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건 알고 나서 지피지기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유튜버들한테 듣고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처럼 이제 여기서 알고 있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좀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참 그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지금 거의 그 중국 띵크탱크 한 연구소가 본 걸 보니까 한국과 중국의 오버랩되는 산업 분야가 75%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일본이 우리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예.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일본하고서 뭐 소재라든가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의존도가 많잖아요. 중국도 분명히 그런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기업과 기업 간의 이거보다는 그쪽에 소비 시장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를 팔 수 있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K 컨텐츠가 됐건, 물론 거기서 뭐 한한령이 뭐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뭐 이러면서 지금 딱 그 뭐라 그러죠, 입 싹 닫고 있는데 그것도 얄미워요. 예. 그리고 하지만 그게 밉다 그래가지고서 안 할 거냐? 한번 들어가면은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결국은 75% 오버랩되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별 기업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임 업체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없는 걸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건데, 근데 소비 쪽은 다른 얘기죠. 그 나라가 힘들다 그래도 보셨겠지만 뭐 미니소라든가 라부부샵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중국에서 그냥 기존부터 있던 그런 싸구려 이런 거보다 G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쪽에 있고 또 돈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다른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시장을 파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비 시장을 더, 왜냐하면 소비가 결국 앞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분야거든요.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그러면 결국 감성 소비가 됐건 아니면 뭐 하이엔드 쪽의 소비가 됐건 중국 쪽에서도 다양한 소비, 어떤 더 다계층화된 소비를 원하는데 거기서는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선 뭐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조선은 뭐 중국이 못 가는 미국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75%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파악을 하시고 내가 업종에서 그게 부딪힌다 그러면 돌아 들어가는 그런 길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뭐 산업 전문가는 저는 아닙니다. 네. 대표님 모시고 오늘 중국 경제와 테크 산업까지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